주식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이번 시간에는 매수 매도 타이밍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이론적인 부분들에서 뭘 사야 된다, 뭐 어떤 걸 조심해라, 수급은 어떻게 구성된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좀 사용하는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매수 매도 타이밍 전략은 분명히 어떻다?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수 매도 타이밍 전략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언제냐 하면, 바른 기준에 따라서 매수가 이루어졌을 때, 혹은 바른 기준에 따라서 매수를 결정하고 나서 언제 매수할 것인가, 이걸 결정할 때예요. 그리고 나서 매도 타이밍은 뭐예요? 괜찮은 주식을 샀다, 괜찮은 종목을 샀다라는 전제 하에서 여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사고 그리고 바르게 파는 방법이에요. 뭐를? 바른 종목을. 종목이 엉터리면, 여러분들 종목이 선정이 엉터리였다면 사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어떤 규칙들은 적용하시는 게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적절한 종목에 대한 선택, 그리고 뭐 종목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다 맞아 떨어지고 적절한 종목들이 선택이 됐을 때,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택이 됐을 때, 그렇다면 그 종목을 언제 들어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언제 빠질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지금 여기 매수 매도 타이밍 전략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쓰는 기초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정확하게 선별해서 혹은 전체를 다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왜 타이밍이 어려울까요? 초보자 타이밍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점은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겠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뭘 얘기했냐면, 무엇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했어요. 그죠? 예. 어떤 게 있었어요? 우량주도 있었고요. 배당주도 있었고요. 또 어떤 거 있죠? 성장주도 있었고요. 테마주도 있었어요. 그죠? 요 정도 있으면 거의 다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름이 붙어 있는, 우리가 사야 될 어떤 종목의 종류들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이런 기준들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막상 HTS상에 들어가서 이제 종목이 선정이 됐으니까 관심 종목 중에서 자, 어떤 움직임을 볼 때 어떤 것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단타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같은 것들을 보면서 선별을 하시게 돼요. 일본 같은 것들을 보면서 선별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루 안에만 결정을 하시면 돼요. 여러 종목을 좀 훑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좀 괜찮은 녀석들, 그것들을 보고 언제 들어갈지를 이제 타이밍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되는 종목을 매수하고요. 그리고 그 매수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유 종목에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 보유 종목들 중에서 특정한 신호가 나타날 때 어떻게 팔 것인가, 그 규칙들은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내적으로. 물론 여기에 있는 제가 제시해드리는 몇 가지 기준들이 여러분들의 시나리오 혹은 여러분들이 전략을 만드시는데 기초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전략은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런 전략에 따라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실 때 항상 기록을 해 두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초보자가 타이밍에 실패하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준 없이 감정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는 상승 뒤 상승 뒤에 진입하고요. 상승 뒤에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 진입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냐면 많이 상승했을 때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소문 듣고 사고 있을 때 충분히 올라간 다음에 진입합니다. 그 다음에 손절선 없이 한참 하락하고 난 다음에
손절을 못하니까 바로 하락하고 있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죠. 왜? 손절선을 정해주지 않았으니까. 예, 손절선을 정해두지 않았으니까 예, 두려움 속에서 매도하게 됩니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속에서 매도하게 돼요. 당연히 높은 곳에서 사서 낮은 곳에서 팔게 되는 그런 구조가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나 수급의 기본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기 쉬워요. 그런데 차트는 제가 설명해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어디에다 설명을 해놨어요? 예, 제 유튜브에다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차트는 제법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그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돼요. 뭐 어떻게 차트를 이것만 봐라 이렇게 전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차트에는 워낙 여러 가지 양상들이 보여져 있고 차트에는 사실상 좀 속임수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트하고 여러 가지 뭐 보조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은 제가 따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타이밍의 핵심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들에 대해서 이런 규칙들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룰을 만든다라는 원칙들을 세워놓으셨다면 그것들에 따라서 그냥 어떤 조건에 걸리면 사들이고 어떤 조건이 또 걸리면 팔고 이런 것들을 지켜주면 됩니다. 대신에 복귀는 계속 하셔야 돼요. 네. 자, 타이밍을 결정하는 네 가지, 예, 가격, 거래량, 수급, 심리 네 가지를 보시면 돼요. 예. 첫 번째로 매수 타이밍의 세 가지 원칙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추세 초입에서 사라. 예, 추세 초입을 판단하는 것이 좀 쉽지 않지만 어쨌든 추세가 발생하는 즉 상승 추세가 발생하는 시작점은 보통 어떻게 됐느냐?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 거래량보다 상당히 증가를 하기 시작해요. 몇 배 증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 혹은 얼마를 거래량에 삼느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규칙을 경험에 따라서 규칙을 좀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평선이 회복되고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이평선이 회복된다. 예. 이평선이 바닥을 향해서 나가던 이평선이 어느 정도 예. 그 주가가 오름에 따라서 회복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른 단기선들이 장기선들을 이제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즉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뀝니다. 역배열 정배열 이야기는 제가 주식 그 차트 설명에 자세히 해놨으니까 거기서 한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점과 저점이 모두 상승하는 추세가 만들어져요. 예, 추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악재 반영 후 반등이 시작될 때도 들어가실 수 있어요. 반등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평선이 회복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추세가 없는데, 추세가 그냥 횡보하고 있는데 아무 때나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래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추가로 개미 털기 하는데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네. 추세가 만들어지는 초입, 그 단계에서 들어가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눌림목 때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전문가에 가까운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눌림목이 뭐예요? 눌림목. 예. 저희가 눌림목 이야기를 많이 하고 주식 방송 보실 때마다 모든 거의 해설자들이 눌림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눌림목에서는 사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뭘까요? 예, 한참 상승하는 추세 중에서 잠시 조정이 오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눌림목을 사실 잘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눌림목 같은 경우는 알아보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여러 개 보시고 차트를 여러 개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눌림목은 상승 추세 중에 잠시 꺾여서 조정이 오는 구간. 예, 조정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징으로는요, 21선이나 61선에 근접하게 되고요. 그 주가가 이제 내려오면서 21선이나 61선 강력한 뭐가 되죠? 예, 지지선이 되는 21선이나 61선에 근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필시 감소합니다. 필히 감소해요. 예, 그리고 감소하고 재증가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지지선 테스트 후 반등인데 일반적으로 지지선 이야기를 할 때는
예, 이평선이 21선이나 61선 혹은 5일선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5일선, 11선, 21선, 61선 전부 다 지지선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예, 주가가 위에 있다가 저 이평선들이 아래 있고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지면서 그때 예, 이평선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 그럴 경우에 이 이평선들이 강력한 지지선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정고점들이나 전저점 같은 것들, 예, 또 여러 가지 가격들을 수평선 형태로 가공해서 지지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 그 지지선에 대해서는 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 보실 때는 제가 한 차트 강의를 필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눌림목 거래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초기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오르기 시작하고 추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어느 정도 혹은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 오르기 전이죠. 아직 많이 오르기 전이고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할 때 들어가는 게 초기 진입입니다. 그렇다면 눌림목은 어떤 거예요? 예, 올랐지만 다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채비를 갖췄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사실 눌림목에서는 지금 거래량 감소 후 재증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눌림목에서 산다라는 원칙들을 모든 사람이 다 잘 지켜준다면 그때 거래량이 증가하겠죠. 눌림목에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눌림목인지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눌림목에서 못 사고 예, 거래량이 감소하는 현상들을 보게 돼요. 어쩌면 그 눌림목에서 사람들이 사지 않기 때문에 눌림목이 만들어지는 걸지도 몰라요. 예, 어쨌든 간에 오르기 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조정 후 다시 오를 때 사는 전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초기 초기 진입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기 투자 시에는요 바닥에서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분할 매수. 장기 투자잖아요 어차피. 시간을 좀 기다리신다는 각오를 하고 있잖아요. 시간 조정을 버틸 각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한 번에 매수할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 번에 저기를 할 경우에 너무 많은 자금이 한 번에 잠긴다든가 너무 장기로 너무 많은 투자 자금이 잠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분할 매매 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분할 매수를 할 때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는데 더 떨어졌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확신이 드는 종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분할로 매수를 하시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물타기가 되게 무섭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종목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물타기가 금지되는 거예요. 종목 선정을 잘 하셔서 이 종목이 계속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전망이 있다라고 하면 바닥권에서 그냥 분할 매매 하시면 되고 물타기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종목 선정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물타기 금지라고 하는 규칙들이 생긴 겁니다. 자, 분할 매수 효과를 한번 볼게요. 평균 매입가가 안정화되죠. 왜요? 조금 내려갔을 때 혹은 비슷할 때 다음번에 또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균 매입가가 안정화가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예측 실패 위험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특히 우량주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매도 타이밍 3대 원칙을 한번 봅시다. 매수 타이밍은 그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정도 원칙을 지키시면 돼요. 어떤 원칙이요? 초기에 들어간다. 그 다음 두 번째 눌림목 들어갈 수 있다. 세 번째로 분할 매수해라. 항상 매수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매도할 때는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느냐? 목표가에 도달했다. 이럴 때는 매도하십시오. 기계적으로 매도하십시오. 그래서 목표 수익률 여러분들이 정해놨을 거잖아요. 10%, 20%. 이 정도 정해놨을 때 그 20%가 달성되면 미련 없이 파십시오. 그렇게 되면 수익을 고정합니다. 수익을 고정해요. 뭐 여러 가지 원칙들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너무 잘게 먹고 빠졌을 때 더 올라가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종목들을 선정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기본기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목표 수익률을 또 다른 종목에서 얻으면 돼요. 올라갔다고 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분할 매도하는 거예요.
자, 목표 수익률이 올라왔을 때 분할 매도를 하시고 좀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할 매도한 분량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률이 확보가 됐죠. 그렇다면 손절선도 좀 더 확실하게 그을 수가 있고 조금 더 추가적인 이익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규칙이 없으면 즉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가라고 하는 기준들을 정해 놓지 않았거나 아니면 분할 매도에 대한 규칙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기다리다 결국 꺾였을 때 제대로 투매가 나왔을 때 제대로 팔지 못하는 상황에서 손절선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면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원칙을 세우십시오. 언제든지 제일 먼저의 규칙은 원칙을 세우십시오. 두 번째로 추세 이탈은 즉시 경고 신호입니다. 추세가 꺾이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추세 이탈하고 저기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눌림목 어떻게 구분합니까? 들고 있을 때는 추세 이탈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던 추세가 잠시 주춤해서 눌림목일 경우에는 어때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매수하실 거를 고려해 봐야죠.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을 보면서. 그죠? 다음 신호가 나타나는 위험하다. 이거는 아까 올라갔을 때 매수할 때의 규칙들을 조금 변형시킨 거라고 혹은 뒤집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0일선과 60일선이 붕괴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20일선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60일선을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주가가 20일선과 60일선을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해서 어떻게 돼요? 데드크로스라고 부르죠.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음봉. 이거는 꼭대기에서 주로 많이 보여지는 그림이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장대 음봉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가지고 왔던 물량들을 다 처리하고 떠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전고점 돌파 실패했을 때 한 번의 시도가 실패하게 되면 조정 기간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 매도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고점과 저점이 하락 전환, 즉 추세가 전환되었을 때도 역시 추세가 변경되었을 때 하락 추세로 그럴 때 역시 매도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주에 제목으로 뭐라고 써놨어요? 추세 이탈 이렇게 써놨죠. 추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추세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격이 전체적인 추세의 변화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때에 신호를 보고 매도를 하시면 돼요. 추세 붕괴는 그냥 경고등 빨간불이 딱 켜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즉시 이탈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로 소멸했을 때 요거는 제로 소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기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요. 제로가 소멸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주목성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혹은 명백하게 어떤 실체적인 사실로 제로가 소멸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청산하셔야 되는 거죠. 재료주나 테마주가 특히 다음에 민감하죠. 어떤 거요? 정책 발표 종료, 계약 개지, 회사나 실적에 부진이 왔을 때, 그리고 호재가 소멸했을 때 이런 경우를 보고 재료 소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급도 끝나고 심리도 악화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좌우하는 세 가지 구조는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차트 구조예요. 가격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초보자가 보기 쉬운 거는 추세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리고 고점과 저점의 방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지와 저항 부분이 되겠어요. 지지와 저항. 자, 지지는 뭐예요? 아래쪽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선이에요. 저항은 뭐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떨어지라고 만들어 놓은 선입니다.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어떤 선이 보이죠? 차트상에서 어떻게 해요? 전고점이라든지 전저점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보조적인 지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지나 저항 구조로 작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평선 구조입니다. 보통 이평선 구조 5일선, 21선, 61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런 경우에 그 이평선 구조라고 할 때는 보통 이평선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평선이 다른 이평선을 가로지르느냐 이런 부분들도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역배열이나 정배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역배열이나 정배열도 역시 이평선의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평선이 수렴했느냐 아니면 발산하고 있느냐 이 부분, 즉 이평선이 모이고 있느냐 아니면 서로 갈라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평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평선 구조, 뭐 어렵지는 않아요. 수렴한, 그리고 역배열, 정배열,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그리고 어느 쪽으로 어느 이평선이 통과하느냐, 즉 데드 크로스냐, 골든 크로스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이평선 구조는 거의 됩니다. 역시 제가 설명 다 해놨어요, 유튜브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급 구조를 좀 봅시다. 차트 구조는 저렇게 생겼다라는 거고요. 수급 구조는 세 가지 확인합니다. 기관, 외국인 순매수,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부분이 되겠고요. 즉 거래량 증가는 어때요? 거래량 증가는 대체로 거래량이 증가할 때 상승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강력한 음봉과 함께, 그 장대 음봉과 함께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그 종목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진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거래량 감소하는 또 뭐예요? 사람들이 안 팔 때도 거래량이 감소하기는 해요. 그건 아주 급하게 올라갈 때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통주식수는 항상 고려하셔야 돼요. 유통주식수는요, 되게 구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HTS상에 늘 나타나 있습니다. 총 주식수하고 유통 비율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계산만 해보시면 돼요. 아니면 계산기 쓰십시오. 계산기 쓰셔서 계산만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실제로 총 주식수도 매우 중요하지만 유통 주식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결국은 대주주가 쥐고 있는 거를 빼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시장에 주식이 나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수급을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심리 구조를 봅시다. 심리 구조, 여러분들이 심리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초보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시기가 쉬워요. 모르면 사고, 그죠? 한참 모를 때, 이거 다들 올랐네? 한참 모르고 있네? 이럴 때 사고, 떨어지면 손절 못하고 나서 속절없이 떨어지는 거 구경해요. 그러다가 너무 많이 떨어졌네, 더 이상 손해보면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남의 수익을 보고 추격, 그죠? 돌파선을 보고 돌파를 따라서 추적 매매를 합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그리고 손실을 회피하려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주식이 반려주식이 되는 거죠. 원래는 한 일주일 계획 테마를 보고 들어갔는데 어느덧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주가는 떨어져 있고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재료와 테마는 순환해요. 어쨌든 간에 언젠가는 그 테마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타이밍은 심리의 역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되지? 나는 진짜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의심을 한 번만 해보시게 되면 역방향이 아니라 사실상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와 관련 없이 나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원칙들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매수 매도 타이밍 체크리스트 있습니다. 매수 전에 상승 추세냐, 그죠?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상승 다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상승하려고 하느냐의 문제예요. 거래량은 좀 증가하고 있는가, 그죠? 기초적으로 거래량 폭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래량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다를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재료주라면 혹은 테마주라면 재료의 실체가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지선 위에서, 이제 지지선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서 움직인다. 무슨 얘기예요? 바닥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지지선이 강력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는, 자,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왔을 때 이 선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더라라는 그런 강력한 어떤 모양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걸 지지선 위에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열 상태는 아닌가,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상당 부분 나타나서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구간에서는 추격 매매 하시는 거 아닙니다. 과열 상태예요. 그죠? 이 과열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보조 지표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 보조 지표들은 제가 또 설명을 열심히 해놨으니까 역시 유튜브 강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도 전에는 뭐예요? 목표가 도달했는가, 목표가에 도달했는가, 그 다음 추세가 붕괴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폭증 후에 음봉이 떴다. 이거 되게 안 좋은 신호죠. 그리고 재료가 소멸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예,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거죠. 자, 봅시다. 매수 전에요. 체크해야 될 건 이 5가지를 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런데 매도는요, 사실상 이 조건 중에 하나만 도달해도 매도 신호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매수는 전체가 조건이 됩니다. 네, 그만큼 신중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매도는요, 되게 빠른 속도로, 네, 손절선을 지키면서 빠른 속도로, 여기에 목표가에 도달했는가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 숨겨져 있는 하나의 조건은 손절 라인에 도달했는가예요. 그럴 때 매도를 해야 될지를 아주 신속하고 긴급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폭락을 보시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초보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뭐예요? 상승한 뒤에 급하게 사고 추격 매매하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오른 다음에 추격 매매하고, 그 다음에 하락한 뒤에 손절선에서 못 팔고 어떻게 해요? 공포 매도합니다. 말이 좀 꼬이네요. 세 번째로 고점 추격. 저 1번하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상승한 뒤에 급하게 산다. 소문 듣고 이거 올라간대, 잘 간대 이러고 사는 거죠. 그리고 올라갔어요. 설령 이제 사신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갔어. 근데 목표 매도가를 정해주지 않으시면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갑자기 추세가 전환돼서 급락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목표 매도가가 없으신 분들은 손절가도 없어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선정을 하셔야 돼요. 이미 들어가시기 전에. 자, 목표는 언제 판다, 몇 퍼센트 먹으면 판다, 혹은 가격 얼마일 때 판다, 이런 목표를 세워두시고 미리 시나리오 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손절은 어디에서 한다. 근데 그 외 시나리오가 가지치기가 되죠. 내가 산 다음에 바로 떨어진다. 그러면 손절선 있어야 되죠. 내가 산 매수가 아래. 그렇지만 일정 부분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표 매도가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관계없죠. 매도가에 팔면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목표 매도가를 설정하지만 그 목표 매도가에 오르긴 올랐지만 목표 매도가에 닿지 못한 상태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락을 맞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에 손절 라인을 바로 정하셔야 됩니다. 손절 라인은 좀 합리적인 기반하에서 정하세요. 그냥 여기다 손절하면 되겠는데, 뭐 퍼센트로 정해 놓으시든가 아니면 일정한 가격으로 정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일정한 가격 외에도 손절선을 어디다 정하셔도 되냐면 어떤 특징적인 가격, 과거에 나왔던, 과거에 뭐 저기가 몰려있는 거래량이 몰려있는 그런 쪽의 가격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손절선으로서 작동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지지선들이 손절선으로 작동하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는 과도하게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도한 레버리지는 결국 어떻게 돼요? 예측이 실패하면 더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레버리지는 안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차트 구조를 보셔야 되는 건 어떻게 된 게, 뉴스에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뉴스가 차트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차트 구조도 보시고 뉴스도 보셔야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차트 보고 뉴스 보시지 말고 차트만 보십시오. 이것도 또한 잘못된 방법이고요. 차트 안 보고 뉴스만 본다. 이것도 또한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 강의 요약하겠습니다. 타이밍은 감정이 아닌 구조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매수는 추세 초입이나 눌림목이나 분할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추세 초입에서 그리고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겁니다. 매도는 어떻게 해요? 목표가 추세 이탈 제로 소멸과 같은 반응이 나왔을 때 보통 가격에만 반응하시죠. 그렇게 하지 말고 목표가 정하시고요. 추세 이탈 언제라고 원칙을 정하십시오. 추세 이탈. 예를 들면 몇 선을 깬다 라고 하는 원칙들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제로가 소멸하는 상황들은 항상 뉴스를 보시면서 그런 상황들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죠. 자, 가격과 거래량과 수급과 심리가 이 매수와 매도의 핵심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는 고점 추격 금지하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일 쉽게 보이는 방법이지만 의외로 제일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 매도의 원칙들 여러분들 정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